2025년 6월 18일 3년의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개입하는 쪽으로 입장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지금 아직 어떻게 개입할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개입한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10만 3천 달러 선을 잠깐 찍고 18일 오후에는 지금 10만 4천 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오늘 또 연준의 6월 FOMC가 진행이 되는 관계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란 전쟁 쪽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운을 좀 띄우기 시작했죠. 어제 제가 방송 올린 게 거의 한 6시 정도 돼서 이제 업로드가 됐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요 이제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는 제가 댓글로 첨부를 해드렸는데 뭐 얼마나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어제 하루만 해도 뭐랄까 버라이어티한 그 입장 변화가 있었죠. 원래 처음에 G7 회의에서 빨리 돌아올 때만 해도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좀 조기 귀국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트럼프가 오후부터 이 부분을 반박하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벽 1시에는 자기 SNS에 우리는 하메네이가 어디 숨었는지 알고 있다. 하메네이가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죠. 근데 당분간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어제 전해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제안을 했었다고. 하메네이 어디 숨었는지 아는데 얘 죽이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만류를 했었는데 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민간인이나 미군이 미사일을 맞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이란 민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군은 이제 미군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개입을 하면 미군으로 보복이 올 거를 트럼프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나는 원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형광펜 칠해놨다시피 무조건 항복해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장표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핑크색은 WTI 원유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두 가지가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이란 사태가 터진 이후로 얘네가 지금 반비례하고 있다. 어제 이 구간에서 좀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파란색은 나스닥 100이거든요. 그 나스닥 100이 대표적인 미국의 위험자산 인덱스인데 나스닥 100도 원유 흐름을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좀 비트코인보다는 민감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비트코인은 쭉 내려갔는데 나스닥 100은 한참을 버티다가 거의 이제 새벽쯤에 조금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지금 이 나스닥 100 쪽의 위험자산들이 선호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결국에 떨어지더라도 얘는 시작부터 이렇게 꼬라박고 얘는 좀 버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미국 주식시장 대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이 이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미국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법부터 뭐 심한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방사능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기지를 공격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 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사실 이제 어디였죠? 여기쯤이었나요? 네, 샀다라고 했는데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더 현물 ETF의 순유입, 순유출을 나타낸 그 그래프인데 여러 번 소개드렸죠. 그래서 요 이제 5월 초 중순 이후로 원래는 안 들어오던 이더 ETF로 순유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가격이 안정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들어왔던 돈 대비해서 어제와 그제 들어왔던 게 굉장히 적죠. 원래 이렇게 들어오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간의 유동성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원래는 비트코인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나머지 이더 쪽으로도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비트코인 이 가격도 지금 지탱해 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유동성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이제 시장을 보면서 들었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 전쟁에 어떻게 개입할까를 놓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제 다양하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입을 하려면 뭐 비행기를 띄우든지 뭘 띄우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드렸던 나미츠호가 원래 베트남으로 입항을 하려다가 고개를 돌려서 지금 인도양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개를 드렸고, 베트남 요즘에 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시가 급하다 했을 때 뭐를 쓰려나 봤더니 요 인도양 하단에 보면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이 기지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여기는 이제 미군이 한 2035년까지 사용 기한 가지고 있는 기지인데, 여기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았습니다. 올해 3월 말 4월 초에 요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하는 기지로 미군 폭격기 B2 폭격기 6대가 갔더라고요. 이 B2 폭격기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와요. 이게 삼각형 종이 접기 비행기처럼 생긴, 여기 지금 6대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 총 19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3월 말 4월 초에 요리로 갔어요. 찾아보면 기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얘가 움직일 때는 얘를 호위해줘야 되는 또 전투기가 당연히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가 갑자기 일로 날아가서 왜 쟤네가 절로 가지? 해서 위성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6대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인디펜던트지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고, 미국 국방부에서 해명도 했었어요. 요때가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 여부를 놓고서 엄청 말싸움을 할 때입니다. 압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폭격기 6대를 일로 옮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옮긴 거는 기사가 있고 얘네가 다시 어디로 나갔다라는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가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얘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격기는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어서, 그리고 또 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다시피 공중급유기가 40대가 지금 유럽에서 이 중동 쪽으로 투입이 됐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뭐 여차하면 공중에서 급유를 받아도 되고, 이렇게 이란을 폭격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타격의 포인트로 꼽히는 곳은 포르도라고 하는 이란의 핵시설입니다. 이란의 콤이라는 지방에 보시면 이 위성사진인데 그냥 산이에요, 산. 이 산맥 같은 게 있는데 이 산맥 지하를 80m, 100m를 뚫어가지고 만든 핵시설이 포르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핵시설이 나탄즈와 포르도 2개가 있고, 나탄즈는 이미 공습을 뭐 당할 만큼 많이 당했죠. 여기도 사실 땅 밑에까지는 폭탄을 뭐 어떻게 하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핵물질 농축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핵 프로그램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포르도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지구상에 몇 개가 없어요. 뭐 일반적인 무기로는 벙커버스터 미사일 같은 거, 특히 미군이 보유한 GBU-57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몇 톤짜리인데 이 벙커버스터를 똑같은 자리에 연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파괴가 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아주 난공불락 시설인데, 문제는 뭐냐면 GBU-57이 이 아까 설명드렸던 미군 폭격기 B2 정도 이외에는 탑재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싣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그래서 포르도 타격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군 폭격기 B2 같은 경우는 19대밖에 없다고 했죠. 이거를 뭐 이스라엘한테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 이것을 부시기 위해서는 미군이 직접 B2를 운용해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간밤에 얘기들이 나왔죠. 이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복을 할 거냐. 일단 미군 군사시설에 대한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럼 진짜 이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띄우는 방식을 사용할 거다. 이란이 이제 기뢰를 또 한 5,00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뢰는 물 위에 혹은 물 속에 떠 있는 지뢰 같은 거기 때문에 배가 지나다니기 굉장히 어렵고, 한번 띄우기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 제거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띄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루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5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원래는 예상은 마이너스 0.6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코어 대비에서도 전월 대비 예상은 0.3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는 마이너스 0.3이 나왔어요.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다. 근데 항목별로 뜯어보면 지금 특히 자동차 판매, 그리고 건축 자재, 그리고 주유소가 소매 판매 부진의 원인이고,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은 소비로 버티는 국가니까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나 경기 후퇴 이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사실은 지표지만, 연준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할지 사실 개입 안 한다고 하겠죠.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5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워낙 지금은 이제 중동 이슈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아주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19일 새벽에 6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금리 자체는 지금 99% 이상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점도표다라는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연말까지 기준금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상하는 이 점을 찍어서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준 위원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재밌죠. 이제 2025년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년 정도를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금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인데, 항상 요즘에 FOMC 앞두고 주목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준의 비공식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닉 티밀하우스라는 양반이 항상 FOMC 하루 전에 기사를 냅니다. 이 사람이 비공식 연준의 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요. 또 회자도 많이 되고. 근데 이번 FOMC를 앞두고는 좀 뜬금없이 점도표 관련한 기사를 이 아이템으로 골랐더라고요. 티밀하우스가 연준의 점도표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좀 수정해야 되지 않아, 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되게 뜬금없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24년 3월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는 점도표가 369, 12 이렇게 나오는데, 2024년 3월에는 연내 3회 인하를 한다라는 게 점도표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였다. 요게 6월 달에는 1회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연내 3회가 6월 달에는 1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바뀔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연준은 어떻게 운용했냐? 9월부터 100bp를 내렸다. 100bp면은 25bp씩 보통 내리니까 4회인 거죠. 그러니까 3회가 1회로 바뀌었다가 4회로 다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도표가 의미가 없다. 이게 티밀하우스의 얘기인데, 저는 이 양반이 뜬금없이 이 기사를 왜 썼냐. 이 양반은 다 소스를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공식 연준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FOMC 2주 전부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기간에 자신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양반을 통해서 내보낸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비공식 연준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 기사가 점도표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매우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파월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를 제외하면 나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 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었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근데 이제 점도표를 찍으라니까 이건 찍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연말까지 점도표 몇 번, 지금 시장은 패드워치 같은 거 보면 2번 인하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2번 인하를 얘네가 찍어줄까? 안 찍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뭐 1회 인하 라든지 아니면은 1회가 안 될 수 있죠. 이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0. 몇 회이나 이런 식으로 점도표가 이제 찍혀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매파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이제 꼬라박는 거고, 그러면 연준이 또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소매 판매도 예상치 하회하고 있고, 5월에 나오는 지표들이 물가는 좋게 나오고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또 다량 이렇게 겹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내려도 되는데 파월이 계속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점도표라는 제도 자체를 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점도표가 나올지는 오늘 새벽에 같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오늘도 좀 클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미국이 언제 이 이란과 군사작전을 할지 알 수가 없죠. 또 군사작전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막판에 뭐 극적 타결 뭐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 저희는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